백호야, 안 돼. 그만해. 태연의 외침이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왈왈왈. 백호의 발톱이 서재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녀석이 갑자기 미친 듯이 벽을 핥히고 있었어요. 형! 백호가 이상해! 태준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 서재로 모였어요. 백호의 눈에는 절박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듯이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갈색 털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백구는 무슨 이유로 새벽마다 서재 바닥을 긁고 있을까요? 이 가족과 백구의 얽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3시. 또 시작됐습니다. 왈왈왈. 정확히 3번. 백호의 짖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어요. 태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벌써 2달째였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횟수, 같은 리듬으로 짖는 백호의 울음소리에 잠을 깨는 날들이었습니다. 백호야, 또 시작이구나. 태연은 한숨을 쉬며 슬리퍼를 신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백호는 서재 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1년 전만 해도 백호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백호는 온 동네에서 가장 활발한 개였어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반기고 공놀이를 좋아하고 산책 나가자는 말에 신나서 뛰어다니던 녀석이었죠. 특히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백호는 참 특별한 녀석이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태연은 그때마다 그저 걔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죠. 태연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서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백호의 옆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동물행동 전문가로 15년째 일하고 있는 태연이었지만 백호의 이런 행동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반려동물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문제 행동을 치료해왔지만 이렇게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니? 태연이 백호 옆에 앉았어요. 백호는 잠깐 태연을 쳐다보더니 다시 서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백호와 산책을 다녀오셨어요. 태현아, 백호가 오늘 유난히 신나하더라. 며 웃으셨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시다가 일찍 주무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여보, 아버님이. 아내 민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태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아버지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너무나 평화로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죠. 아버지, 태연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동생 태준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들은 이미 손 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백호는 아버지 방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고 아무도 들여보내주지 않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왈왈왈. 그 소리가 얼마나 슬펐는지 듣는 사람들의 가슴까지 아프게 만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백호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낯선 곳에서 불안해했을 텐데 그날은 빈소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와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백호가 사람보다 더 사람 같네요. 간병인이었던 이정숙 씨가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정숙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간병을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어딘가 그늘진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한테도
백호한테도 정숙 씨의 눈가가 붉어졌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백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산책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아버지 방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연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백호가 좋아하던 간식도 주고 새로운 장난감도 사주고 다른 개들과 놀게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생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의사인 태준도 백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죠. 나도 알아. 근데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닌 것 같아. 태연은 전문가의 직감으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백호의 행동에는 패턴이 있었어요. 무작정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의도가 보였죠. 그리고 2달 전부터 시작된 새벽 3시의 의식. 처음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시간, 정확한 횟수, 정확한 방향.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제안했고 태연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백호의 행동을 24시간 관찰하기 시작했죠.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호가 짖는 방향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서재 정중앙을 향했는데 다음 날은 살짝 오른쪽,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건 마치 시계 바늘처럼 움직이고 있어. 태연은 노트에 백호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짖는 방향, 지속 시간, 그 외 특이사항들을 꼼꼼히 적었어요. 오늘도 백호는 정확히 3번 짖고는 조용해졌습니다. 태연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호야, 내가 뭘 말하려는지 꼭 알아낼게. 백호는 태연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태연을 오래 바라보셨어요. 태연아, 네, 아버지. 백호를 잘 부탁한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때는 그저 평범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눈빛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았어요. 태연은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백호가 따라왔어요. 서재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 안경, 일다만 책, 수첩.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호가 낑낑거리며 책상 아래를 킁킁거렸어요.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태연이 주워보니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 정숙 씨 딸. 병원. 조심. 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숙 씨에게 딸이 있었다는 건가요? 병원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백호가 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드디어 찾았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호야, 내가 지금까지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니? 순간 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심장마비였을까요? 혹시 이 메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태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창밖에서는 첫새가 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태연의 마음은 오히려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거실 탁자에 앉아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숙 씨 딸. 병원. 조심. 일주일 동안 이 짧은 문장을 수백 건은 읽었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저 이정숙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직접 찾아오다니.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문을 열자 정숙이 서 있었어요. 1년 전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하얗게 샌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허한 눈빛이 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태연 씨.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정숙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공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호는 정숙의 가방을 물고 늘어졌고 낑낑거리며 바닥을 긁었어요. 백호야. 안 돼. 태연이 말렸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다니. 괜찮아요. 백호가 절 기억하나 봐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소중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백호는 계속 가방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태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백호가 단순히 정숙을 반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태연이 부엌으로 향하는 사이 정숙은 백호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백호는 정숙의 손길에 몸을 맡겼지만 여전히 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숙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찻잔을 받아든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그 떨림이 단순한 긴장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님, 일주기가 다가와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정숙은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고 태연은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동물행동 전문가로서 키운 관찰력이 지금 이 순간 정숙의 미묘한 변화들을 포착하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찻잔 테두리를 계속 문지르는 것, 시선을 피하는 것, 가방을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는 것. 정숙 씨, 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순간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찻잔을 놓는 손이 덜컥 소리를 냈어요. 특별한 일이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버님은 편안하게 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연은 확신했어요. 15년 동안 동물들의 미묘한 신호를 읽어온 경험이 지금 정숙의 거짓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으시죠? 정숙이 되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백호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서요. 아버지와 관련된 뭔가를 찾는 것 같아서. 그때였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재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왈. 정확히 3번. 새벽 3시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정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더 꽉 쥐었어요.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이제 오셨는데. 죄송해요. 갑자기 약속이 생각나서. 정숙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백호가 길을 막았어요. 정숙의 앞에 서서 낑낑거리며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어요. 마치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백호야, 비켜. 태연이 백호를 안아들었습니다. 백호는 태연의 품에서도 계속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이 현관으로 향하는 걸 보며 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정숙 씨, 혹시 따님이 계신가요? 정숙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길고 긴 침묵. 그리고 마침내 정숙이 돌아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태연은 아버지의 메모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메모가 있었어요. 정숙 씨 딸, 병원, 조심이라고.
정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태연이 급히 부축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그런 메모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한참을 울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먼저 갔어요. 백호가 정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핫았습니다.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런 메모를? 아버님은 아셨어요. 병원에서 사고를 숨기려 한다는 걸 저한테 도와주겠다고,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태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백호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정숙의 비밀. 혹시 아버지가 병원과 무슨 일이? 정숙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아버님이 모아주신 자료예요. 수진이 사고와 관련된.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아버님은. 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병원 기록, 사진, 녹취록.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백호가 낑낑거리며 서류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연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은 마치 이제 알았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이 자료를 제가 봐도 될까요? 네, 이제는 누군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워서. 정숙이 떠난 후 태연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백호가 옆에 앉아 지켜봤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수진, 24세, 의대생. 2023년 3월 15일 맹장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 병원 측 공식 사인 폐혈증 합병증. 하지만 그 아래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거지. 수술실 CCTV 확인 필요. 내부 제보자 K 간호사 증언 확보.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월 28일 병원 측 변호사로부터 경고 전화.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숙 씨와 수진을 위해 끝까지. 메모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가신 거예요? 백호가 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백호가 왜 매일 새벽 3시에 짖었는지, 왜 서재를 향해 신호를 보냈는지. 백호야, 이제 내가 할게. 아버지가 못다 한 일을 내가 끝낼게. 백호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힘찬 꼬리짓이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위한, 정의를 위한 불꽃이었죠. 2달간의 데이터가 태연의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백호가 짖었던 방향을 그래프로 만들어 보니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어요.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궤적. 그것도 정확히 하루에 3도씩. 이건 우연이 아니야. 태연은 확신했습니다. 백호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재에 들어선 태연은 백호가 짖던 방향들을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책장, 액자, 창문. 그리고 마침내 120일째 되는 오늘, 백호가 가리킨 곳은 아버지의 책상 뒤쪽 벽이었어요. 백호가 태연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듯 꼬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니? 태연이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그때였어요. 톡, 톡, 통. 마지막 소리가 달랐습니다. 텅 빈 소리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어요. 백호가 낑낑거리며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벽지 아래 작은 문이 나타났어요.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안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태연이 가방을 꺼내는 순간 백호가 크게 한번 짖었어요. 왈, 마치 찾았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서류들이 빼곡했어요. 맨 위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태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백호가 여기까지 인도했을 거다. 백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가 매일 새벽 3시에 이곳에서 조사를 했거든. 백호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보구나. 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정숙 씨의 딸 수진이는 의료사고로 죽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숨기고 자연사로 처리했어. 내가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그들이 날 협박하기 시작했고, 난 이 자료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다음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28일, 병원 측 사람들이 집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자료를 모두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도 위험할 거라고 했다. 태현아, 미안하다. 너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태연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수술 기록, CCTV 캡처 화면, 그리고 이게 뭐야?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태연은 급히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떴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이었어요. 날짜는 2023년 3월 15일. 수진이 수술 받던 날이었죠. 영상을 재생하자 백호가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함께 보려는 것처럼 수술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집도이가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수술 도구를 떨어뜨렸습니다. 설마, 태연은 영상을 확대했어요. 집도이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 순간 영상 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출혈이 시작된 겁니다. 의료진이 우왕좌왕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태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은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K 간호사님이시죠? 저는 박입니다. 이수진 양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네. 사실 그날 김 원장님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수술하시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병원에서 가족들을 협박했어요. 제 아이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만약 제가 입을 열면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태연은 충격에 몸을 떨었어요.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수술을 강행한 살인이나 다름없었어요. 백호가 태연의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더 볼 것이 있다는 듯이. 서류맨 아래에 병원 내부 문서가 있었어요. 긴급 대책 회의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사망건 관련, 모든 관련자는 함구할 것, 불응시 계약 해지 및 의료계 퇴출, 유족과는 신속히 합의 처리할 것, 그리고 참석자 명단이 있었어요. 병원장, 의무기록실장, 법무팀장. 이 사람들이 다 공범이었구나.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서는 정숙에게 보낸 합의서였어요. 5천만 원을 받는 대신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구나. 백호가 낑낑거리며 태연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비밀을 전달했다는 안도감이었죠. 태연은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형,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30분 후 태준이 도착했어요. 뒤이어 민서도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태연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영상을 보여주고 녹음을 들려주고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사로서 동료 의사의 이런 행태를 보는 것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형, 이건 명백한 범죄야. 증거도 확실하고. 민서도 분노에 떨었어요. 어떻게 의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백호가 가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자신의 임무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태연이 물었어요. 당연히 고발해야지. 정숙 씨와 먼저 상의하고.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형, 아버지는 왜? 아버지도 그러려고 하셨던 것 같아. 하지만 태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가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우려 하셨다는 거야. 백호가 태연의 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백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백호가 태연의 손을 핥았어요. 그 눈빛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 3시에 짖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숙 씨와 수진 씨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정숙을 만나 이 모든 것을 전하고 함께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요. 대학병원 로비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태연은 가슴 속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7층 의무기록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는 정숙이 서 있었어요. 어제 모든 증거를 보여줬을 때 그녀는 1시간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죠. 이제 수진이를 위해 싸워야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의무기록실 앞. 태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의무기록실장 박정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문서에 있던 그 이름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정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수진 환자의 의료사고 건으로 왔습니다. 순간 박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태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김 원장이 음주 상태에서 수술한 영상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은폐를 모의한 회의록도 있습니다. 탁! 박정수가 일어서며 책상을 쳤어요. 커피잔이 넘어졌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이런 허위 주장을? 허위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모든 걸 조사해 놨어요. 박준혁 씨, 기억하시죠? 박정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박 선생님. 제가 그분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수진 씨 어머니예요. 정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내 딸을 그렇게 죽여놓고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박정수가 급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보안실이죠. 7층에 불법 침입자가. 신고해 보세요. 태연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잘 됐네요. 경찰이 오면 이 자료들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전화기가 박정수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이었어요. 무슨 소란이야? 원장님, 이 사람들이. 병원장의 시선이 태연과 정숙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이 든 서류 가방을 봤어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회의실로 가시죠. 10분 후 병원 회의실. 태연은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수술실 CCTV가 화면에 떴습니다. 비틀거리는 의사, 떨어지는 수술 도구, 그리고 혼란에 빠진 의료진들. 병원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떻게? K 간호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태연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김 원장님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긴급 대책 회의록이죠. 은폐를 지시한. 병원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진실을 원합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병원장이 박정수를 바라봤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언론에 나가면 그건 당신들 하기 나름이에요.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진다면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발뺌한다면 태연이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이 모든 자료가 검찰과 언론에 갈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태연이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강미진입니다. K 간호사예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미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제가 수술실에 있었어요. 김 원장님께 수술하시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그분이 저를 밀치고 미진이 흐느꼈어요. 수진 씨가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수술 직전까지 간호사님, 저 꼭 살 수 있죠? 라고 물었어요. 정숙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병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원장은 이미 사직했습니다. 해외로 떠났죠. 도망쳤다는 말이군요. 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병원의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조직적 은폐를 주도하셨으니까. 병원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형, 큰일이야. 병원 측 변호사 집에 왔어.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협박하러 온 것 같아. 민서영 씨와 혼자 있는데. 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 여기서 녹음 좀 계속해 주세요. 저는 잠깐. 하지만 병원장이 손을 들었어요.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병원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 최입니다. 지금 당장 철수하세요. 모든 법적 대응을 중단합니다. 전화를 끄는 병원장이 태연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일부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독단적이라고요? 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런 독단적 행동의 희생자였나요? 병원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건 1년 전 아버지가 이 자료들을 공개하려던 바로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우연인가요? 회의실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협박만 했습니다. 그 이상은 정말인가요? 태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만. 태연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았죠. 좋습니다. 일단은 수진 씨 사건부터 해결합시다. 정숙이 말했어요. 저는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병 원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오후 병원 측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어요. 정숙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기로 했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정숙의 발걸음은 1년 만에 가벼워 보였어요. 태연 씨,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자 백호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백호야, 우리가 해냈어. 백호가 짖었습니다. 기쁜 듯이, 자랑스러운 듯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더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사고 은폐 사건, 충격적인 진실 드러나. 태연은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병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잘못을 인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면에는 고개를 숙인 병원장의 모습이 비쳤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 이수진님과 유족분들께. 민서가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아니었으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백호가 TV 앞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숙이 서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안녕하세요. 태연 씨.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정숙이 들어오자 백호가 달려왔어요. 정숙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반겼습니다. 우리 백호. 잘 있었니? 정숙이 백호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숙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수진이가 쓰던 일기예요. 태연이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배상금을 받고 나서 수진이 방을 정리했어요. 그때 발견했죠. 정숙이 일기장을 펼쳤어요. 수진의 깔끔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태연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2023년 2월 20일. 오늘 엄마를 보러 온 할아버지를 만났다. 정말 따뜻한 분이셨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아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다. 꼭 나아서 좋은 의사가 되라고 하셨다. 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3월 10일. 할아버지가 또 오셨다. 이번엔 귀여운 개를 데려오셨다. 백호라는 이름이란다. 백호가 내 손을 핥아줬다. 정말 영리한 개인 것 같다. 할아버지는 백호가 특별한 아이라고 하셨다. 백호가 수진이를 만난 적이 있었구나. 태연이 중얼거렸어요. 백호가 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수술 전날도 백호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일기는 수술 전날 쓴 것이었습니다. 3월 14일. 내일 수술이다.
무섭지만 꼭 이겨낼 거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수술 끝나면 백호를 다시 만나고 싶다. 하지만 수지는 다시 백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백호를 제가 키워도 될까요? 태연이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백호를 제가 돌보고 싶어요. 그럼 수진이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백호가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숙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마치 저도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태연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백호도 정숙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1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 산소. 이른 봄의 따뜻한 햇살이 산을 비추고 있었어요. 무덤 주변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태연과 가족들, 그리고 정숙이 함께 왔어요. 백호도 함께였죠. 아버지, 다 끝났어요. 태연이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정에 제가 잃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이 흔들렸어요. 정숙이 무덤 옆 작은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이제 편히 쉬렴. 그곳에는 수진의 작은 묘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병원의 공식 사과 후 정숙은 딸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백호가 수진의 묘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보고 길게 울었습니다. 멍멍멍.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평온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형,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서도 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백호는 정숙 씨와 함께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백호가 태연에게 왔어요. 태연이 무릎을 꿇고 백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백호야,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백호가 태연의 얼굴을 핥았어요. 그 따뜻한 감촉에 태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후, 태연의 동물행동 상담센터는 더욱 번창했어요. 아버지와 백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의 교감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김 박사님, 오늘도 백호 보러 오셨어요? 접수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정기 검진이에요. 문이 열리고 정숙이 백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백호는 이제 10살이 된 노견이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백호야, 오랜만이야. 태연이 백호를 쓰다듬었어요.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백호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럼요. 우리 백호는 제 가족이에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정숙이 말했어요. 태연 씨, 다음 주가 수진이 기일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백호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센터를 나서는 정숙과 백호를 바라보며 태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백호는 특별한 아이라고. 정말 그랬어요.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진실을 밝히는 열쇠였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친구였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태연은 집으로 돌아가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바람에 벚꽃 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보내는 답장 같았어요. 그날 밤, 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 더 이상 백호의 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 계속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